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는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문 여러 건이 들려 있습니다. 모두 근로자의 건강 문제, 때로는 안타까운 사망이 과연 일 때문이었는지를 파고든 기록들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보면 해외 파견 근무 중에 감염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 사례도 있고 또 오랜 투병 끝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신 소방공무원분도 계시고 아, 그렇죠. 네, 또 갑자기 이제 뇌혈관 질환이 찾아온 사무직 근로자, 건설 현장 노동자, 그리고 좀 희귀 질환을 앓게 된 전기 기술자까지 정말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판결문들을 좀 깊이 들여다보면서 법원이 업무와 건강 문제 사이의 연결고리, 특히 상당 인과관계라는 그 핵심 개념 있잖아요. 그걸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그걸 좀 이해해 보려는 겁니다. 네, 그 상당 인과관계 해석이 참 중요하죠. 맞아요. 단순히 법 조문 해석을 넘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근무 환경 또 삶의 맥락이 어떻게 고려되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한번 같이 따라가 보려고 해요. 어쩌면 우리가 일과 건강의 관계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좀 넓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네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업무 환경이나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사례를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좀 흥미로운 점은 법원이 단순히 근무 시간 같은 그런 객관적인 수치 너머의 것들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아, 그 말씀은 그러니까 소위 칼퇴를 했거나 주 52시간을 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업무랑 관련 없다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첫 사례로 그 캄보디아 인형 공장에 파견됐던 50대 남성 근로자분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분이 현지 도착 2달 만에 인플루엔자에 감염돼서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등으로 사망하셨어요. 아이고, 2달 만에요. 네. 근데 근로복지공단은 단기 과로 증거 부족, 그리고 업무 환경과 질병 연관성 미흡, 이걸 이유로 이제 인정을 안 했죠. 그런데 법원은 왜 다르게 봤을까요? 그 해외 근무라는 게 좀 특별한 점이 있었나요? 네, 법원은 바로 그 특수 환경, 여기에 주목했습니다. 이분이 공장 부지 안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셨는데 대중교통도 없고 외부랑 거의 단절된 상태였어요. 아, 거의 고립된 환경이었네요. 그렇죠. 사실상 퇴근 후나 주말에도 업무 관련 연락이나 지시에서 자유롭게 어려웠을 가능성이 클 거죠. 업무하고 생활의 경계가 아주 모호했던 겁니다. 일과 삶이 분리가 잘 안 되는 그런 환경이었군요. 감염 경로도 중요했을 텐데요. 네, 맞아요. 53일 근무하시는 동안 외출은 한두 세 번 정도로 추정됐고요. 인플루엔자 잠복기를 고려하면 외부 감염보다는 600명 넘는 현지 근로자랑 같이 일하는 그 공장 내부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 밀집된 환경이니까요. 네, 특히 이제 현지 유행 바이러스에 면역력이 없는 외국인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 또 초기 진료 접근이 어려웠고 현지 병원에서 오진하는 바람에 치료가 늦어진 점까지 고려해서 결국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를 인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감기 걸렸다 이게 아니라 그 감염되고 악화되는 과정 전반에 업무 환경이 깊숙이 관여했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렇죠. 근무 시간 자체보다는 근무 환경의 특수성, 또 의료 접근성까지 아주 종합적으로 본 결정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그 입사 4일 만에 뇌출혈로 쓰러지신 60대 용접工분 사례도 참 흥미롭습니다. 근무 기간이 아주 짧았는데도 인정이 됐어요. 맞습니다. 이 경우 공단은 근무 기간 짧고 총 근무 시간이 과로 기준에 못 미친다 이렇게 봤지만 법원은 달랐어요. 핵심은 급격한 환경 변화 그리고 할랭 노출이었습니다. 환경 변화요. 네, 이분이 여름 이후에 실직 상태로 계시다가 1월 한겨울에 갑자기 야외 작업장에서 용접일을 시작하신 거예요. 천장이 개방된 바닷가 근처였고 기온은 0도에서 5도 사이 그런 추위에 바로 노출된 거죠. 이야, 적응할 시간도 없이 바로 혹독한 환경에 투입된 거네요. 그러면 근무 기간이 짧아도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부담이 아주 급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법원은 12주 미만 근무자라도 산정 가능한 기간으로 과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내부 지침을 언급하면서 4일 근무만으로 과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봤습니다. 아하. 특히 고혈압 같은 기저질환이 있었지만 관리 중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4일 만에 자연적으로 뇌출혈이 올 가능성보다는 그 추위, 육체 노동, 그리고 어쩌면 작업 불량 통보로 인한 심리적 스트레스 같은 게 다 겹쳐서 발병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결국 해당 근로자에게 이 환경 변화가 얼마나 큰 부담이었는지 이걸 중점적으로 본 거군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몇 시간 일했나가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어떤 변화를 겪으면서 일했나,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사무직 여성 근로자 사례도 비슷한 맥락일까요? 이분은 부서 이동 6주 만에 뇌경색이 왔는데 주당 근무 시간은 한 38시간 정도로 과로 기준 미달이었다고 했잖아요. 네, 이 사례는 업무 내용의 질적 변화, 이게 아주 핵심이었습니다. 원래 전공이 건축공학이고 친환경 인증 경력만 있던 분인데 갑자기 해외 영업 지원 부서로 가게 된 거예요. 와, 완전히 다른 분야네요. 그렇죠. 제품 기술도 새로 익혀야 하고 영어로 소통해야 하고 잦은 출장까지 요구되는 정말 완전히 낯설 업무였던 거죠. 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엄청났을 것 같은데요. 주말에 영어 학원까지 다니셨다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공식 기록된 근무 시간은 기준 미달이지만 이런 업무 적응 과정에서의 정신적 또 육체적 부담, 그리고 휴가 중에 업무 시스템 접속한 기록이라든지 신규 업무 학습 시간 같은 걸 고려하면 실제 부담은 훨씬 컸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특히 30대 여성에게 뇌경색이 드물다는 점, 그리고 기존 건강 위험 요인이 아주 경미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급격한 업무 변화와 스트레스가 발병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거죠. 여기서도 고용노동부 과로 기준은 절대적인 잣대가 아니다, 이 점을 명확히 했고요. 결국 환경의 급격한 변화, 업무 내용의 생소함과 부담감 같은 그런 질적인 요소들이 양적인 근무 시간 기준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거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기저질환이 있던 분들의 사례를 좀 더 살펴보죠. 보통 원래 아팠으니까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법원의 판단은 다른가요? 네, 핵심은 기저질환이 있었느냐, 이게 아니고요. 업무가 그 기저질환을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는가, 이겁니다. 그 일용직으로 공공근로 하시다가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신 남성분 사례가 대표적인데요. 고혈압, 협심증 이런 게 있으셨지만 비교적 잘 관리되고 호전 중이었다고 해요. 이분도 사망 당일 영하의 추위 속에서 꽤 힘든 작업을 하셨죠. 9kg짜리 기계를 메고 산에서 작업하고 점심 먹고 바로 또 산을 오르다가 쓰러지셨다고. 네, 대법원은 바로 그 과중한 업무와 추위 노출의 결합을 지적했습니다. 추위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라는 건 뭐 의학적으로도 인정되고요. 중요한 건 이분의 기저질환이 관리되고 호전 중이었기 때문에 단순히 병 때문에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아, 즉, 추위 속 과도한 육체 활동이라는 업무상 요인이 기존 질병을 급격히 악화시켜서 사망에 이르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본 거죠. 여기서도 평균인이 아닌 바로 이 근로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원래 병이 있었더라도 업무 때문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럼 부동산 투자자문사 전모 이사분의 뇌뇌출혈 사례도 비슷한가요? 이분은 만성 과로 상태였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분은 평소에도 전국 출장 다니시고 현장 실사하고 회의하고 이걸로 업무 강도가 상당히 높았고 주당 평균 근무 시간도 한 60시간 전후로 만성 과로 상태였어요. 여기에 발병 직전 일주일간 회사 지하실 리모델링 준비 작업, 이게 결정타가 됐습니다. 아, 그 고온 환경에서 냉방도 안 되고 육체 노동을 주 70시간 넘게 하셨다는, 심지어 작업 중에 잠시 정신을 잃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법원은 과체중이라든지 고혈압 전 단계 같은 개인적인 위험 요인이 있었지만 이런 만성적인 과로에다가 단기적인 부담까지 급증한 상황을 고려하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발병을 유발했거나 혹은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어도 업무 부담이 임계점을 넘기게 만들었다, 이렇게 본 거죠. 아, 정리해보면 법원은 단순히 근무 시간표나 건강검진 결과만 보는 게 아니라 근무 환경의 특수성, 업무 내용의 변화, 정신적 스트레스, 또 기저질환 관리 상태와 업무 부담의 상호작용까지 굉장히 다각적으로 상당 인과관계를 따져보고 있다, 이런 거네요. 맞습니다. 이제 조금 더 시야를 넓혀서요,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오랜 시간 후에 다른 문제로 이어지거나 또는 여러 요인이 복잡하게 얽힌 경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인과관계의 고리가 길고 복잡해지는 경우들이죠.
아, 네, 기대됩니다. 첫 번째로 소방공무원 사건을 들어볼까요? 이분은 1984년에 화재 진압 중에 다쳐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그때 수혈을 통해서 비형 간염에 감염되셨고 결국 간암으로 발전하셨다고요. 퇴직 후에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고요. 네, 맞습니다. 이미 다른 소송에서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 자체는 인정된 상태였어요. 이 사건의 쟁점은 위험직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 이거였습니다. 보상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이걸 인정했습니다. 어떻게 그 긴 시간과 여러 단계를 거친 인과관계를 인정한 거죠? 화재 진압 부상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아니었잖아요. 대법원은 그 최초의 원인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화재 진압이라는 위험 직무 수행 중에 입은 부상, 이것이 수술 중 감염으로 이어지고 간암 발병, 그리고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우울 등을 거쳐 결국 자살에 이르렀다. 이 일련의 과정 전체를 하나의 인과사슬로 본 겁니다. 아, 하나의 연결된 과정으로. 네. 최초의 위험 직무 수행 중 발생한 부상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서 결국 사망, 즉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한 거죠. 시간적 간격이나 중간 단계가 좀 복잡하더라도 그 시작점에 주목한 겁니다. 최초의 업무상 재해가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그 긴 도미노의 첫 조각이었다. 이렇게 본 거군요. 그럼 건설 현장 추락 사고 후에 하반신 마비가 오고 오랜 기간 우울증 등을 앓다가 자살하신 분의 사례도 비슷한 맥락에서 봐야 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1992년 사고 이후에 계속 욕창이나 우울증 등으로 고통받으셨어요. 그러다가 2018년에 주로 간병하던 배우자분이 다쳐서 잠시 돌봄 공백이 생겼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살을 하셨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인과관계를 다시 심리하라고 했는데요. 여기서 적용된 법리는 뭐였나요?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질환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자살했다면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추락사고라는 업무상 재해가 있었고 이것이 하반신 마비, 만성 통증, 욕창 등으로 이어지고 또 그 과정에서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정신적 고통이 심화됐잖아요. 이건 역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 이상 상태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간병 공백으로 인한 절망감 증폭 같은 상황이 더해져서 자살에 이르렀다면 그 업무상 재해가 자살의 배경이 된 정신적 이상 상태를 유발하거나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는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개인의 선택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는 시각인 거죠. 와,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면서도 법원이 인과관계의 범위를 얼마나 깊고 또 길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네요. 다음 사례는 더 복잡해 보이는데요. 업무상 얻은 폐질환 때문에 다른 병, 그러니까 암 치료 방식을 바꿨다가 또 다른 병인 백혈병이 생겨서 사망한 경우라고요? 네, 맞습니다. 탄광에서 오래 일하셔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 COPD라고 하죠. 진폐증으로 산재 인정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후에 전립선암 진단을 받으셨는데 폐 기능이 너무 나빠서 일반적인 수술 치료를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아, 그래서 다른 치료법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선 치료 후에 약 1년 만에 급성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고 결국 백혈병 치료 중에 폐렴 등으로 사망하셨습니다. 공단은 탄광일과 백혈병은 관련 없고 방사선 치료와 백혈병 인과관계도 불확실하다 이러면서 인정을 안 했죠. 그런데 법원은 이 복잡한 연결고리를 인정했다고요? 어떻게 본 거죠? 네, 법원은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1단계, 업무상 질병인 COPD 발생. 2단계, COPD 때문에 표준 암 치료인 수술이 불가능했고 그래서 차선책인 방사선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네. 3단계, 방사선 치료는 백혈병 발병 위험을 높이는데 실제로 이분에게 백혈병이 발병했다. 즉, 치료로 인한 발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4단계, 최종 사망 원인인 폐렴 악화에는 기존의 COPD와 백혈병 치료로 인한 면역력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아, 단계별로 쭉 이어지네요. 네, 그러니까 업무상 질병인 COPD가 치료 선택에 영향을 미쳤고 그 치료가 또 다른 치명적 질병, 백혈병을 유발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최종 사망에 기여했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초기 업무상 질병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고 본 거죠. 이야, 정말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찾아 들어가는군요. 이번에는 희귀 질환인 재생불량성 빈혈 진단을 받은 전기 선로공 사례입니다. 이 경우는 원인 물질을 특정하기가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분은 약 20년간 전기 선로공으로 일하시면서 그 활선 작업 시 노출되는 극저주파 자기장, 그리고 과거의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할 때 경험했을 수 있는 극저주파 자기장과 벤젠 같은 유해 화학 물질 노출 가능성을 주장했습니다. 네. 하지만 공단은 노출 증거가 불충분하고 전자파와 질병 광제도 불명확하다, 이런 이유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법원은 왜 인정을 했을까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요? 여기서 법원이 첨단 산업 분야 직업병 입증의 어려움을 명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연구가 부족하거나 기업의 영업 비밀 때문에 정보 접근이 어렵거나 또 여러 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더라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약간 근로자에게 좀 유리하게 해석해줄 여지를 둔 거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활선 작업자나 반도체 공장 전기공의 극저주파 자기장 노출 수준이 상당히 높다는 점, 그리고 극저주파 자기장과 백혈병 같은 조열기 질환의 연구가 꽤 있다는 점, 또 반도체 공장 전기공도 클린룸 같은 데서 저농도라도 유해 화학 물질에 만성적으로 노출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네. 개인 질환인 비형 간염의 영향은 좀 부차적이라고 봤고요. 결국 특정 유해의 하나를 딱 집어내진 못했지만 장기간에 걸친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유해의 노출이 이 희귀 질환에 개어했을 가능성을 추단한 겁니다. 입증이 어려운 영역에서 사회보험의 보호 취지를 고려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살펴볼 사례는요. 이미 업무상 질병 뇌경색으로 요양 중이던 30대 여성이 약 1년 후에 소장 출혈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요양 기간 동안 항응고제 같은 약을 계속 복용했다고 해요. 네, 공단은 부검 결과 약물 농도에 문제가 없었고 뇌경색과 소장 출혈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이러면서 불승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례적인 상황에 주목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원인 불명의 다량 소장 출혈은 매우 드물다는 거죠. 다른 외상이나 질병도 없었고요. 그렇다면 남는 건 그 약물 부작용 가능성뿐이었겠네요. 그렇죠. 주치의나 감정에도 무도 항응고제 등이 출혈 경향을 높일 수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비록 부검 시의 혈중 농도가 정상 범위였더라도 1년간 지속적으로 약물을 복용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장기간 복용의 영향? 네, 의학적으로 명확히 증명되진 않아도 다른 원인이 없는 상황에서 약물 부작용으로 추단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이것이 법률적 상장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즉, 업무상 질병의 뇌경색 치료 과정 자체가 또 다른 치명적인 결과, 즉 출혈 사망을 낳았다고 인정한 거죠. 와, 정말 다양한 사례들을 깊이 있게 살펴봤네요. 이 판결들을 쭉 관통하는 어떤 핵심적인 원칙이나 경향 같은 것이 있을까요?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몇 가지 중요한 흐름을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그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이 실험실의 증명처럼 아주 명백한 의학적 인과관계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여러 정황을 종합해 볼 때 그럴 만하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으면 인정되는 좀 더 유연한 법적 규범적 개념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판단의 기준점이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근로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기존 건강 상태, 체질, 기저질환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업무상 요인이 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기저질환이 있었더라도 업무 때문에 더 나빠졌다면 인정될 수 있고요. 셋째, 과로를 판단할 때 근무 시간 같은 양적인 기준은 참고 자료일 뿐 절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업무 강도나 정신적 스트레스, 근무 환경의 변화, 온도, 소음, 교대 근무 같은 거요. 또 업무 내용의 생소함 같은 질적인 요소를 더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아주 뚜렷해졌습니다. 근무 시간이 짧거나 줄어든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인과관계 증명이 어려운 첨단 산업 분야나 희귀 질환의 경우에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보험의 목적을 고려해서 입증 책임을 다소 완화해 주려는 경향이 보인다는 점입니다. 복합적이고 누적적인 노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마지막으로 인과관계의 연쇄성 또는 장기성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점입니다. 최초의 업무상 사고나 질병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이 아니더라도 그로 인해서 치료 과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정신적 고통이 심화되거나 심지어 다른 질병이 유발되는 등 긴 시간과 여러 단계를 거쳐서 최종적인 결과에 이르렀다면 그 전체 과정을 묶어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정리가 잘 됐네요.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일 때문에 아프거나 다쳤다는 것을 인정받는 과정이 단순히 출퇴근 카드 기록이나 진단서 한 장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법원은 한 사람의 노동 환경, 건강 상태, 또 삶의 과정 전체를 들여다보면서 그 복잡한 연결고리를 찾아내려 애쓰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각 사건마다 고유한 맥락 속에서 법적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어떻게 보면 매우 섬세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업무 환경은 계속 변화하고 있고 과거에는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직업병 위험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건강 문제를 업무와 연결짓고 또 증명하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을 들으시면서 어쩌면 이런 질문을 던져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춰서 업무상 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앞으로 어떻게 더 진화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근로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우리 사회는 어떤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할까요? 단순히 법원의 판단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볼 지점이 아닐까 싶습니다.